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내내 일정이 있어 외출을 해야 했습니다. 주에 두세 번을 나갔던 평소와 달리 매일 외출을 하니 실시간으로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히 연말은 연말인지 조금씩 미뤄왔던 약속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말을 보내셨나요? 저처럼 갑자기 바빠졌던 분들도 혹은 여전히 자신의 일상대로 또는 특별한 일정을 계획했던 분들도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기분과 마음이 모두 몽글몽글해지는 시기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탓에 몸은 고통스럽지만 기분은 좋은 요상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추워지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눈의 결정을 자세하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패딩에 소매에 묻은 결정을 사진으로 남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기계로 빚은 듯이 똑같은 길이와 각도로 구성된 결정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연의 신비함은 이렇게 사사로운 순간에 오히려 거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낙엽들이 일제히 바람을 타고 땅으로 내려갈 때, 각양각색의 나뭇잎이 땅을 꾸며주고 있을 때, 따뜻한 햇볕에 고양이가 몸을 구우며 뒹굴거릴 때 등등 겨울이 되면 이런 가을의 묘미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겨울이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눈의 결정을 보는 일이 될 수 있고 눈이 산을 뒤덮어 아름다운 설경을 이루고 있을 때를 포착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각 계절의 고유한 순간을 눈에 자주 담으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 시간의 흐름이지만 올해의 봄과 내년의 봄은 결코 같지 않기에 다름 속에서 같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기는 나날입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에서 소개할 책은 김초엽 작가의 양면의 조개껍데기입니다. 25년 9월에 출간된 단편 소설집으로 총 7개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초엽 작가를 좋아하는 친한 지인 덕분에 이 책을 빌려서 읽었었는데 그간 읽었던 김초엽 작가의 단편 소설집 중 가장 재밌게 읽었고 또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좋아하고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김초엽 작가를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책에 수록된 단편 중 가장 마지막 글은 몽땅 다락방에서도 다루었던 글입니다. 토막난 우즈를 안고서 라는 소설집에 있는 비구름을 따라서 이 제목의 글입니다.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노바 파우치라고 말하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글은 모두 처음 읽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명실상부 한국 SF를 책임지고 있는 작가답게 새롭고 신기한 주제이면서 또 설득력 있게 풀어가는 글이 좋았습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 1부, 2부에 걸쳐
단편 소설 하나씩을 소개하고 간단한 감상평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일부에서 소개할 소설 제목은 소금물 주파수입니다. 이야기는 한 소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소문은 아주 특이한 주파수로 말하는 고래가 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나는 시큰둥해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잔뜩 들뜬 목소리로 여러 가지 가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고래가 대왕고래와 참고래 사이에서 나온 고래인 건 아닐까? 혹은 무리에서 눈에 띄고 싶어 일부러 특이한 주파수로 말하는 건 아닐까 등등 눈을 빛내며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은 늘 있는 일이라는 듯 귀찮아하며 흘려듣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중 모래라는 이름을 가진 고래가 나에게 주파수가 어떤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헤엄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주파수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는지 그 의미가 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래의 질문은 정어리 떼를 사냥하는 와중에도 바다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떠오르는 자신도 의미를 알 수 없는 낯선 단어들의 존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혹등고래 무리에 있었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기억을 잃고 가족도 놓쳐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들은 소리가 혹등고래들의 노래였습니다. 소리를 따라 한참을 헤엄친 끝에 혹등고래 무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느긋한 성격의 고래들은 가족도 없이 홀로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나가 의아했지만 큰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혹등고래들에 비하면 나의 몸집은 무척 작았습니다. 그들이 사냥을 할 때 먹지 않거나 한 번에 삼키기 어려운 물사리들을 주워 먹고는 했습니다. 곧 나는 굳이 먹이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냥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고래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함께 사냥하는 척을 하며 지냈습니다. 범고래에게 공격당할 뻔했을 때도 혹등고래들은 나를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답으로 혹등고래의 노래를 따라 불러주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몸집을 가진 내가 자신들의 노래를 따라하는 걸 보고 무척 신기해했습니다. 나는 혹등고래 말고도 범고래, 귀신고래, 상괭이도 곧잘 따라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고래들은 모르는 사물, 개념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령 소라게가 뒤집어 쓰고 다니는 이상한 모양의 물건 이름이 플라스틱이라는 것, 돌고래들이 뿜어대는 고리 모양의 공기방울을 보며 도넛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혹등고래는 그런 나에게 혹시 포획되었다가 풀린 돌고래가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나는 포획당했던 기억이 없었기에 잘 와닿지 않았지만 사물들의 이름을 알고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었던 걸 떠올리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등고래들은 아주 먼 바다로 헤엄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정이 고되어 나는 버티지 못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혹등고래들과 이별을 해야 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참돌고래 무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참돌고래들은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나를 기꺼이 동료로 여겨주었습니다. 혹등고래들은 내가 무사히 참돌고래들과 합류한 것까지 보고 안심하며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나는 작별 인사로
혹등고래들의 노래를 멋지게 들려주었습니다. 고래들은 감탄하며 노래를 들었고 그들의 무리와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참돌고래 무리와 함께 다니며 나는 다른 고래들과 자신의 차이점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느러미가 다른 빛으로 반짝인다는 것, 계절이 바뀌어도 몸집이 커지지 않는다는 점 등등 단지 포획되었다가 풀려났다는 가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돌고래들을 마주칠 때마다 포획 경험이 있는 고래들을 찾아 질문을 던졌지만 그들 대부분은 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신과 비슷한 돌고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각종 소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육지와 육지 사이에 있는 작은 대양이라 불리는 곳에 나타난 귀신고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들려준 녀석은 흰부리 돌고래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마주친 귀신고래에게서 아주 오래전 그 귀신고래가 작은 대양에서 목격한 이상한 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돌고래인 줄 알고 다가갔는데 이 바다의 생물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빨간 눈을 가지고 있고 지느러미는 묘한 빛으로 번쩍였으며 바닷속 생물을 흉내냈지만 그 어떤 생물과도 닮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나는 곧바로 작은 대양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 귀신 고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참이나 대양을 헤집고 다닌 끝에 귀신 고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항구 근처에서 귀신 물고기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항구 근처는 인간들의 선박으로 인해 그냥 가기에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귀신고래는 폭풍우가 치는 날엔 선박이 나오지 않으니 그날을 노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날씨가 굳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비바람이 내리고 풍랑이 거세진 날 항구 근처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잠수해서 귀신 물고기를 찾다가 다시 떠올라 바다 위를 살폈고 또 다시 잠수해 그 물고기를 찾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며칠 동안 햇빛을 받지 못해서인지 나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무리해서 탐색을 하던 순간 파도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끝없이 휩쓸리고 휩쓸리는 사이 나는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물속이 아니었고 몸이 몹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운반하고 있음을 느낀 나는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몸부림을 치자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간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자신을 포획하여 수족관으로 데려갈 것이라 생각한 나는 몸을 더 거세게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빛이 들어오더니 풀들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물이 보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을 향해 미친 듯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겨우 물에 도착한 나는 정신을 차렸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주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들과 이름 모를 동물들이 자신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도 있었습니다. 조그만 사람 하나가 자신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강에 돌고래가 있다고. 놀랍게도 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며 다른 고래들의 노랫소리를 따라할 수 있는 나는 어디에서 온 존재인 걸까요? 자신의 존재와 그 출발점을 나는 찾을 수 있게 될까요? 이 소설은 초반부에 가진 흥미가 기승전결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서 좋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고래를 소재로 삼은 소설은 읽어본 적이 없었어서 더 신선했고 재밌었습니다. 줄거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입으로 봐도 되는 내용에서는 주인공이 전환이 되어 전개됩니다. 다른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하나둘씩 등장할 때마다 소소한 감동을 느끼며 읽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은 제가 좋아하는 고래가 등장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읽게 된 글입니다. 단편이지만 내용은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적은 줄거리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분명 최근에 읽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 나의 정체를 눈치챘었는지 아닌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록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중입니다. 2부, 3부에서는 주인공이 전환되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름은 모아이고 돌고래인 나와 연결이 되는 등장인물입니다. 소설의 중후반부터 결말까지 읽었을 때 소재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SF 소설 중에서도 동식물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천설란 작가의 나인도 주인공이 식물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주류이자 비주류인 세상은 상상만 해도 거대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소금물 주파수는 울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추엽 작가의 고향이고 또 이 소설은 울산문화관광재단과 울산 캐릭터 기획을 함께하며 작업했다는 걸 작가의 말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울산을 표현할 때 느껴졌던 미묘한 문체가 이해가 갔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칙칙하고 떠나고 싶어 했던 동네였지만 서울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다가 다시 찾은 고향이 과거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문장들에게서 미약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도 글을 읽는 데 있어서 풍부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해양 동물과 공존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단편 소설입니다. 이 부에서 소개할 소설은 달고 미지근한 슬픔입니다. 이 책을 빌려준 지인이 가장 좋았다고 뽑은 소설이라 완만한 기대감을 가진 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낭만적인 과학 이야기라니. 지금까지 과학이라는 학문과는 연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바꾸게 만들 법한 내용이었습니다. 과학만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 지표와 논리가 설명하는 가치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를 구현해낸 건 오로지 작가의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가 보여주는 과학적 세상을 앞으로도 무수히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달고 미지근한 슬픔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나는 우주복과 비슷한 양봉복을 입고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수트를 입고 얼굴에는 메쉬베일, 손에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발에는 긴 부츠를 신는다. 다나는 양봉복을 입을 때마다 우주복을 입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마치 우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다고. 그러나 현실은 우주의 고요함과 정반대였다. 수만 마리의 살아있는 벌들이 날갯짓을 하며 다나의 귀를 요란스럽게 만들었다. 다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오히려 편안하다고 느꼈다. 양봉복은 우주복만큼 견고하지 않아서 미세한 틈새들이 존재한다. 벌들은 그 사이로 들어와 맹렬하게 침을 쏜다. 다나는 수십 시간 동안 이어지는 화끈거림과 쓰라림을 느낀다. 처음 양봉을 시작했을 때 다나는 이런 수많은 감각들에 매료되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네트워크에 양봉 일지를 적어 올리기도 했다. 양봉을 하며 느꼈던 자신의 감각, 양봉복과 우주복의 닮음, 벌들의 군집 움직임에 대한 감탄 등을 소상하게 남겼다. 다른 벌치기들은 그 일지를 입문자의 과장된 낭만으로 여기며 지나쳤지만 일부 사람들은 대놓고 다나를 비웃기도 했다. 이제는 우주에 갈 수도 없는 시대인데 라고 말하며. 이런 것들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다나는 곧 양봉일지를 적는 일을 그만두었다. 타인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도 차단했다. 오롯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양봉장을 꾸려나갔다. 양봉복이 우주복과 닮았기 때문에 양복을 시작했던 다나는 처음 가졌던 환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양봉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나는 자신만의 우주복을 입고 벌들의 우주에 둘러싸여 벌들의 꿀을 모으고 벌들의 춤을 구경했다. 그렇게 다나는 미지근한 평화에 몰두하며 살았다. 여느 때와 같은 오후 양봉을 마치고 땀에 흠뻑 젖은 채 다나는 오두막에 돌아왔다. 양봉 작업을 하는 동안 간단하게 점심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땀으로 젖은 양봉복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뒤를 돌았다. 다나의 눈 앞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품에 서류 뭉치를 들고 한 손에는 몸에 비해 크기가 큰 공구 상자를 들고 있는 여자였다. 다나는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긴 세월 동안 타인과 소통을 하지 않았어서 쉽사리 말이 뱉어지지 않았다. 다나는 말없이 벌집 내검용 칼을 들어 여자에게 들이밀었다. 여자는 헉 소리를 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다나에게 양봉가 백다나 선생님이 맞냐는 지나치게 정중한 말투로 물어왔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다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사람과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나는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쓰지 않았던 스크린보드를 들어 신경 입력 기능을 켰다. 곧이어 다나의 목소리가 합성된 음성으로 당장 나가라는 말이 스크린보드에서 출력됐다. 여자는 대뜸 자신의 이름이 이규은이라며 소개를 했다. 다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백다나 선생님을 찾으러 왔다며 어디 계시냐고 물어왔다. 다나는 그게 자신이라고 말했다. 여자는 다시 한번 놀랐고 정말 만나 뵙고 싶었다며 다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감촉에 다나는 화를 낼 새도 없이 손을 놓기 위해 허둥지둥대기 바빴다. 규우는 초대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손을 놓지 않았다. 다나는 자신이 이 여자를 초대한 적이 결코 없다고 단언하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투로 되물었다. 규우는 한 달 전 다나가 규은을 양봉장으로 초대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스크린보드를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다나의 프로필과 함께 메시지 창이 떠 있었다. 사정상 더는 글을 올리고 있지 않으니 더 나눌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주소로 찾아와 달라는 자신의 메시지였다. 다나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생각하려는 찰나 그 생각을 멈추게 만든 문장이 맨 아래에 적혀 있었다. 이 메시지는 자동응답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제야 다나는 기억이 났다. 양봉일지 쓰기를 그만두었을 때 왜 더 이상 쓰지 않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일이 답장하기가 귀찮아 자동응답에 걸어두었다. 문제는 자신의 양봉장 주소를 적어놨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자동응답을 건 이후 실제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은 그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 즉, 규은이 처음이라는 얘기였다. 더 놀라운 건 그 자동응답을 설정해 놓은 지 20년이 흘렀다는 점이었다. 다나는 여기까지 찾아온 규은에게 미약한 호기심이 생겼다. 왜 저를 찾아왔느냐고 물으니 규은은 조금 망설이며 대답했다. 혹시 벌에 쏘여봐도 되냐고. 규은은 자신이 곤충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곤충들의 독성과 공격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벌에게 쏘여보고 싶다고 한 것이었다. 요즘 시대에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정작 다나 자신도 벌을 치는 사람이었기에 미심쩍은 점을 흘러넘겼다. 그리고 다나는 규은을 내쫓는 대신 관찰을 허락했다. 자동응답이었어도 규은을 초청한 건 다나였으니 이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나의 예상과 달리 규은은 꽤 오랫동안 양봉장에 왔다.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때도 있었고 하루 종일 다나의 옆에 있을 때도 있었다. 열흘 정도 출장을 가서 얼굴을 아예 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규우는 다나의 옆에서 양봉과 관련된 질문들을 던졌고 다나는 답을 하며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양봉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기분이 좋았다. 그럼에도 다나는 규은에게 가진 의심을 아예 꺼뜨리지 않고 규은을 지켜보았다. 규은을 연구하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았다. 중간중간 다나는 알 수 없는 도표나 지표를 받고 벌에 쏘일 때마다 통증 부위를 면밀하게 관찰했다. 몇 가지 이상했던 점은 곤충을 연구한다는 사람치고 애벌레나 구더기를 무서워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가끔은 벌이 아니라 양봉을 하는 다나를 관찰하는 것 같기도 했다. 물론 다나가 하는 일이 양봉이었기에 벌과 아무 관련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다나는 규은의 연구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상한 점을 굳이 들춰내지 않았던 건 다나도 규은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이었다. 규은은 다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다나의 생각과 느낌에도 관심이 많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일상을 깊게 공유한다는 느낌이 다나에게 퍽 즐거운 감정을 가져다 주었다. 다나가 벌에 잔뜩 쏘인 날이었다. 규은은 아파하는 다나에게 미안함을 표하면서도 통증 부위의 관찰을 멈추지 않았다. 관찰과 기록을 반복하던 규은은 다나에게 오랜 시간 양봉을 해왔음에도 벌에 쏘이는 건 늘 아프냐고 물어왔다.
다나는 당연히 아프다고 대답했다. 처음만큼은 아니었지만 확실하게 아팠다. 규우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양봉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다나는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대답에 놀랐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건 아니었다. 부유하는 느낌, 그 공허함 속에서 자신을 붙들어주는 것이 벌들이었다. 규우는 다나의 대답에 차가운 표정으로 되물었다. 규우는 얼른 표정을 바꾸었지만 다나는 그 찰나를 목격했다. 규은에게 물었다. 그럼 살아있지 않은 것이냐고. 규은은 그저 그 말이 인상 깊어서 라고 대답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다나는 여태껏 자신이 품어왔던 의심을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규은이 다나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 자신의 세계를 소개하고 이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다나에게 분명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면, 자신을 향한 기만이었다면 다나는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규우는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관찰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다고, 기꺼이 관찰을 허락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나는 규은이 말하는 내내 어젯밤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실체화해도 되는지 망설였다. 모든 것이 웃으며 잘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돌아서는 규은을 보니 다나의 고민은 빠르게 해결됐다. 다나는 규은에게 관찰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규은은 눈에 띄게 당황해했다. 다나는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규은은 쉽사리 기록지를 건네주지 않았다. 다나는 단호하게 관찰지를 요구했다. 규은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스크린보드를 내밀었다. 다나는 천천히 읽어나갔다. 모든 내용을 알아볼 순 없었지만 조각조각 규은의 메모를 해석할 수 있었고 다나가 가진 의심은 점차 확정된 사실로 변해갔다. 규은은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관찰 기록의 대부분은 다나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다나는 화가 났다. 이렇게 강렬한 분노를 느낀 건 처음이었다. 왜 하필 저를 골랐는지, 이런 세계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짓을 하는 걸 보며 비웃으려고 온 건지를 물으며 다나는 규은에게 화를 표출했다. 관찰 기록들 중 알아볼 수 없는 약어들 사이에서 다나의 분노를 유발한 문장이었다. 왜 모든 것이 거짓에 불과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낄까? 이 문장으로 다나의 의심은 종결됐다. 규은이 다나를 관찰한 이유,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묻는 듯한 규은의 메모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 단편 소설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실린 단편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단편임에도 튼튼한 세계관과 명확하게 담겨있는 메시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줄거리로 요약한 초반 부분을 읽었을 때 다음 내용을 위해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글에는 양자역학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조금 나오는데 정말 조금이었음에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읽고 나서야 감이 좀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양자역학을 살짝 차용한 것일 뿐인데 작가의 상상력과 문체가 만나니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이 소설 하나만으로도 이 단편 소설집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해졌습니다.
왜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왜 이 세계는 현존한다고 느끼는가? 그 이유를 기운이 묻기 전까지 다나는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에서 안락하고 평화로웠다. 세계에 깊이 몰두해 있었고 살아있다는 느낌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일단 질문을 시작하자 그것이 더는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이야기의 중반부를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저는 이 단락이 소설의 출발점이자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단화와 기운이 있는 세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줄거리 이후의 내용은 둘이 현존감이라는 감각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 다나는 더 이상 평화로웠던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곧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어떠한 욕망, 궁금증, 호기심을 풀 실마리 같은 단서를 기운과 발견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깨지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절망스러워도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걸 깊이 체감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한 단계를 도약하기 위해서는 필히 어떤 세상을 무너뜨려야만 한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았고 무척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요인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변하게 될 미래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삶을 지탱하던 기둥을 해체하고 다시 세워도 된다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좋은 이유는 그 메시지 안에 담긴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향한 다정과 사랑이 깊게 배어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감상도 궁금해집니다. SF를 좋아하시는 분 혹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초엽 작가의 세 번째 소설집 양면의 조개껍데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분명 팟캐스트를 시작한 초반에는 SF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저를 소개했는데 지금은 SF 소설을 몹시 좋아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조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몰랐던 하나의 취향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며 뻔뻔해져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공상과학 소설을 꽤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야겠습니다. 양면의 조개껍데기는 앞서 소개해드린 두 편을 제외한 다른 소설들도 충분히 재미와 감동이 가득합니다. 어떤 글을 소개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단편집이었습니다. 가끔씩 지루한 일상에 이런 글들을 읽으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활력은 무엇인가요? 저처럼 소설이나 책인 분들도 음악이나 영화 감상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공허해지기 쉬운 요즘 같은 날, 나만의 활력소를 자주 곁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새해가 따뜻하고 미소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 다락방입니다.